신학에는 크게 이렇게 네 분야가 있잖아요. 성서신학이 있고 역사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목회신학. 목회신학이라는 말은 이제 pastoral theology라고 해가지고 pastoral이라는 단어를 목회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목회신학 하면 꼭 목회를 하는 그런 활동에 관계된 영역이라고 이제 언어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목회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이 알려진 용어는 실천신학이라는 말이죠. 한국에서는 목회신학이라는 어원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오래된 어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신학생들 안에서도 더 이렇게 친숙한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자, 성서신학인 경우 무엇을 공부하나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텍스트를 공부하죠. 역사신학에서도 텍스트가 있어요. 1세기 교회의 역사부터 시작된 아주 수많은 텍스트들이 있죠. 그리고 조직신학이라는 분야도 사실은 중세부터가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교부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신학들,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뭐 불트만이나 틸리히나 조직신학 개론을 썼잖아요. 그래서 신론부터 이렇게 쭉 어떤 신학 안에 있는 분야들을 조직적으로 개념별로 정리해 놓은 신학의 분야인데요. 조직신학이라는 분야에서도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신학이라는 분야, 실천신학이라는 분야 안에요. 사실은 실천신학은 굉장히 다양한 분과가 묶여 있어요. 선교, 구제, 설교, 상담, 예배 다 들어가 있는 이 분과를 우리는 실천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천신학 안에 사실 목회상담이라는 분과가 있는데요. 이런 성서신학과 역사신학, 조직신학이 다루는 텍스트들이 있다면 실천신학에서는 어떤 텍스트를 다룰까요? 특별히 목회상담이라는 이제 분야를 개척한 분이, 자, 현대 목회상담은 여러분 이제 실천신학 안에서요, 목회상담 분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목회상담, 실천신학 안에서 어떤 텍스트를 다루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회상담이 지금 우리 이제 목회상담이 미국 안에서 시작된 분과예요. 분과인데 이제 미국의 교회 역사라고 할까요? 미국의 역사가가 이 브룩스 홀러필드라는 분이 쓴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1939, few theological schools had ever bothered to teach counseling course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앞부분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1939년에 few school, few하고 few하고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few 하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few 하면 몇몇 학교들이 있다는 건데, 1939년에 few school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스쿨이 거의 없었냐면 teaching counseling courses, 상담을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939년에는요. 그런데 쭉 내려가셔서 by the 1950s, 1950년대경에요. 몇 퍼센트? over 80%. 그러니까 80% 이상의 신학교들이 offering, 그러니까는 80% 이상 사람들이 all of them di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이상의 학교들이 카운셀링 코र्스를 가르쳤고요. 또 모든 학교들이 카운셀링 코र्스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80%는 필수 과목만이 아니라 애디셔널 코र्스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39년과 19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학교들마다 없었던 과목을 만들었어요.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요. 사실 한 분과가 없었던 과목이 생긴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교수를 한 명 채용해야 되고, 교수를 한 명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분과 전공 분야가 없었는데 전공 분야가 생겼다는 거는 엄청난 이 정치력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학교 안에 없었던 과목 하나가 생겨서 그 분야에 교수들을 초청하고 과목들을 학생들이 배우도록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감지하셔야 될 텐데, 1939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과목들이 왜 50년대가 되어서 모든 신학교들은 목회 상담이란 과목을 가르치게 됐고 또 80% 이상의 학교들은 추가적인 상담 과목을 가르치게 된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939년과 1950년 생각하시면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셔야 되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이 나서 이제 50년대 4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이 이 교회의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변화된 환경이죠. 그런데 변화된 환경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1939년까지 미국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상담이란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더 기도하자, 더 찬송하자. 그러면 이 PTSD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심리에 큰 상처를 입힐 만큼의 굉장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인 질병을 그것은 계속적인 어떤 플래시백이라고 하나요?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자기 사고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데 그 사고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실 맨 처음에 이 PTSD라는 진단이 생긴 것은 거의 197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PTSD에 시달리는 군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평가절하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더 이렇게 식초를 뿌리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이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PTSD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가 이제 PTSD라는 이 트라우마와 치료라는 책을 최초로 쓴 그 책도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왜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 뭐 이렇게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PTSD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새로운 이게 완전 신종병이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의 신념 안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야 라는 신념이 있을 때는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개인이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서 받는 충격을 이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닐 때 인간이 겪는 양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PTSD가 그런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신기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PTSD라는 것은 70년대 이후에는 없었고 그리고 39년, 50년대에는 없었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이 PTSD를 겪는 군인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가족들에게 이제 눈물을 닦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의 슬픔의 단계가 있고 사람은 애도하는 과정이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어떤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접근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심리학이라는 분과는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만들어지고 미국 안에서 가르쳐지던 과목인데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심리학적인 개념, 심리학적인 이해가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심리학적인 이해가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민감성이 떨어진 그런 돌봄, 목회적 돌봄을
이제 받는 성도들의 어떤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 PTSD로 인해서 사회 전체 안에 돌봄을 해야 하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 그리고 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단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런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상담이 그래서 처음 등장한 이유는요,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회 상담을 처음 만든 사람,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루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부에게 쓴 편지예요. 1531년경에 쓴 편지인데 한번 읽어보죠. 당신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의 아들은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마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잠들었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당신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제 그의 품에서 부드럽고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사실로 위로받아야 되고 더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는 편지글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다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들도 경험하셨을 거고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이 부모에게 큰 아픔인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내 자녀를 잃었을 때 목회자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편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딴 나라 얘기처럼? 아, 조금 더, 왜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죠? 부모로서 약간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구절은 없으세요? 네네.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 어떤 구절이 좀 나는 힘들다. 아들이 하나님 편에 갔으니 위로 받으세요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감사합시다. 근데 당신은 그 사실로 위로받아야 되고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은 사실인데 그것으로 위로가 안 돼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위로받아야 한다. 그 당위로 인해서 슬픔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편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1500년대니까요. 루터도 전혀 심리학적인 이해가 없었던 사람이죠. 어쩌면 이 편지 글이 그 당시 성도들을 위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 편지로 인해서 아 그래 내 아들이 하나님께 갔어. 다시 한번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현대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신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목사님의 사랑과 돌봄을 느낄 수 있을까? 또는 우리 목사님이 참 내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아픔을 남기는 그런 글은 되지 않을까를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목회 상담이 이렇게 교회 안에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 가르쳐지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 글 편지글이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서라는 전통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상처를 줄 수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정말 돌보려는 의도였지만 성도가 상처를 입는다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 상담은 그래서 여러분 1925년에 안톤 보이즌이라는 사람이 목회 상담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목회 상담이라는 운동은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CPE라는 병원 안에서의 원목 훈련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성도들의 삶을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특별히 한국이 신학을 학부부터 하니까요. 신학교에서 신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오고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밖을 전혀 모르는 우리 신학생들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미국은 그나마 학부를 다른 걸 다 전공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대화가운을 오다 보니까 다른 이해함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안톤 T 보이슨이 병원 안에서 임상목회 훈련을 시작한 이유가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너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라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리빙 휴먼 다큐멘트,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읽도록 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회 상담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3번의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길게 15개월 이제 라체스터라는 곳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자기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영혼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이 정신적인 질병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자기가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목사님들은 정신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조화를 좀, 신학생들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신학과 의학 안에 어떤 정신적인 의학 안에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CPE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목회상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건데, 목회상담 그리고 실천신학에서의 텍스트는 The Living Human Document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서신학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텍스트를, 그리고 역사신학이 1세기부터 있었던 교회 역사를 기록한 그런 텍스트를 보는 것처럼, 실천신학, 구제, 설교, 예배, 그리고 목회, 상담, 교육, 이런 분야를 하는 실천신학에서는 어떤 텍스트를 다루느냐,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다룬다는 거죠.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다루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살아있는 인간들은 경험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읽으면서 이 인간 문서를 성서만큼의 존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신념에서 목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리빙 휴먼 다큐먼트라는 곳에서 안톤 T 보이슨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영혼의 경험과 그들의 내적 갈등의 이야기가 전통신학의 텍스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출발점을 시작으로 해서 목회 상담이 방법론적인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은 폴 틸리의 방법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폴 틸리는 조직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목회 상담에 굉장한 서포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냐면, 코릴레이셔널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상호 관계법이라고 하면 좋겠죠. 이 상호라는 것은 기독교와 타 학문 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놓은 방법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폴 틸리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와 다른 여타의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답은 기독교 안에 있어요. 답은 기독교 안에 있고, 이 여타의 학문들에서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대화는 가능하다라고까지 이제 열어놨었는데, 데이비드 트레이시와 단 브라우닝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된 상관관계법이 더욱더 이제 발전되어 가면서요, 이 기독교가 전혀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학문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이 양방향의 다이얼로그가 돼야 되지 않을까,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가 돼야 하지 않나 라는 것까지 이제 발전을 시켜서 지금 실천신학과 아주 수많은 목회 상담가들이 수정된 상관관계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 상관관계법을 잠깐 생각하면서 웨슬리안 쿼드리레터럴이라고, 이 내기둥이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 전통, 웨슬리 전통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것도 웨슬리의 신학적 방법론이라고 알면 되겠는데, 성서와 전통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 그리고 경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웨슬리가 이야기한 이 쿼드리레터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성경이 있고요. 그 성경이 이성과 경험과 전통에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단 브라우닝 이제 폴 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현대 학자들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는 이 수정된 상관관계 방법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웨슬리안들에게도 굉장히 웨슬리부터 이야기해왔던 방법론과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인의 경험, 오늘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험 중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상한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의 소그룹이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할 때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개념은 비접촉, 언택이죠.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이전에 없었잖아요. 그 뉴 노멀이 돼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게 상상이 안 됐는데 이제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안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도 주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뉴 노멀이 생겼는데 저는 소그룹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부상한 이 개념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언택이면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려면 소그룹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소그룹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저는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이 저에게 떠올랐는데요. 대한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카운터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왜 권투에서 펀치를 날리면 또 날라오는 게 카운터 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운터 커뮤니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공동체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해가지고 언택, 비접촉이라는 개념이 많아질 거고요. 제가 지난 학기 말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온라인 그 컨퍼런스를 함께 같이 들었는데 사실 교육 분야는 언택이라는 이 개념이 새로운 정말 노멀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언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들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제 비접촉,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비접촉, 비대면 수업이 단점도 있지만 물론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안에서 그리고 직장들이 지금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직장에서 이 재택근무가 코로나가 끝나도 100%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로 쓰는 공간들이 이제 다른 공간으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언택, 비접촉이라는 개념들이 새로운 노멀로 부상을 해도 사실 교회 안에서 비접촉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이 비접촉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 공동체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접촉이라는 어떤 예수께서 이끄셨던 어떤 밥상 공동체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적인 가치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성교회 서대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주신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시대의 소그룹 목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소그룹을 통한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바로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당시에 차별이 있었지만 차별을 깨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굉장히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21세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사실은 따라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가치들을 잃을 수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신약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공동체 정신, 밥상 공동체, 평화 공동체, 그런 샬롬이 임하는 공동체라는 개념들을, 가치들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대안 공동체 접촉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경과학이라는 분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경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이제 우리 긍정심리라는 심리학 분야가 있어요. 긍정심리학 분야와 함께 한 학기 우리 신학대학원생들하고 목회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이 신경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했는데요. 제 최근 이제 관심 분야가 신경과학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분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안 공동체 접촉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경과학이라는 분야는 거의 1990년대 말부터 이제 기술의 발달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의 발달은 살아있는 인간의 뇌의 활동을 측정 가능하게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이미지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미발달, 가장 초기 단계는 EEG라고 해요. 우리 왜 심전도를 EKG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뇌파를 이렇게 읽어내는 그 기구가 맨 처음에는 EEG였습니다. 근데 EEG는 그냥 뇌파를 읽어낼 정도예요. 뇌의 활동을 알 수는 없거든요. 이제 EEG가 발달하고 나서는 CT 스캔이라는 기술이 발달했죠. CT라고 들어보셨죠? CT는 하지만 살아있는,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거를 찍을 수는 없는 기술이고요. 지금 막 활동하는 기술을 찍게 된 것은 펫스캔부터입니다. 펫스캔과 fMRI라고 들어보셨죠? 이 MRI인데 뇌를 찍는 것을 fMRI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펫스캔과 fMRI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뇌가 어디가 혈류가 많이 돌고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뉴로사이언스가 발달했고요. 뉴로사이언스의 발달과 함께 또 이제 같이 부상한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부상한 소셜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뉴로사이언스에서 가장 그동안 있었던 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부순 게 무엇이냐면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뉴로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어른의 뇌가 변화되지 않고 굳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이 과학 발달한 기술로 인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어른의 뇌도 계속 변화됩니다. 어른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석에 빛 받으면서 고양이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것이 뇌를 멈추게 하는 거죠. 뇌가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계속 말을 시키고 계속 뇌 활동을 하게 해주면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른의 뇌도 유연성이 있어요. 이 플라스티시티라는 거는 유연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과학, 새로 발달한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 신경가소성, 뇌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그 뇌의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가소성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use it or lose it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그럼 잃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거죠. 우리 근육도 그렇잖아요. 우리 복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자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근이 없을 뿐이죠. 우리가 사용하면 복근이 생기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뇌가 계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 건강과 헬스와 어떤 사회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소셜 뉴로사이언스,
사람의 관계가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연구를 하는 분야가 생긴 거죠. 이 분야는 이제 하버드에 계신 리사 벌크만이라는 교수님의 연구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제 유행병 학자, 지금도 저희가 계속 역학자들이 계속 추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행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분이 연구한 분야는 지역은요, 캘리포니아, 이제 샌프란시스코 위쪽 옆쪽으로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라는 곳에 6,928명을 싱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암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논문을 쓰셨어요. 사회적 고립된 여성의 경우 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이미 암이 있는데 고립된 삶을 유지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일찍 죽어요. 그런 결과를 사실은 이 1990년대 이후로, 좀 아까 그 논문은 1980년대 논문인데요. 90년대 이후로 다수의 연구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은 유방암을 가진 여성들이 치료에 훨씬 더 좋은 진전을 보인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정기적인 만남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만큼, 식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매주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속회로 모이잖아요. 속회로 모이고 그게 인간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끊는 것만큼이나 더 효과가 있어요. 담배 끊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소통하는 게 굉장한 이 어른들이 늙어가시는 게, 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거 느끼시죠? 대학생들이, 신학생들이요, 탁과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학부 때예요. 학부는 교양 과목을 듣거든요. 교양 과목도 듣고 하니까 다른 탁과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도 듣고 같이 그룹 활동도 하면서 알아가는데, 그 학생들이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왔다. 그럼 인간관계가 완전히 좁아진 거죠.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나갔다. 그러면은 목회자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좁아지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동호회를 찾거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외로워지니까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동호회를 찾거나 막 해가지고 사람들 있는 곳에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고립이라는 아이솔레이션, 가족이 없으면 더 그렇고요. 더 고립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고립돼 있으면 굉장히 이 암 진단에도 그렇고 치유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립과 이 그룹에 있을 때 사람이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조금 더 연구하고 싶지만, 사람을 연구 목적으로 고립을 해놓으면 굉장히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실험을 2005년에 발표된 논문에는요, 유방암과 사회적 상호작용인데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없는 여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고통이 따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방암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바이버라고 하죠. 생존자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병원에 태워줄 사람이 있었는가, 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힘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가,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소셜 네트워크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이 사람의 치유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다양한 논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사람이 그룹에 있고 아이솔레이션에 있을 때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그래프가 전혀 튜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둘 다. 하나는 그룹 안에서 자랐고요. 하나는 이제 고립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아주 다수의 쥐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쥐의 경우 집단으로 생활한 쥐보다 암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까만 닷, 저 밖으로 빠지는 게 그룹에 있었던 쥐고요. 안쪽으로 빠지는 게
이 고립된 상태에서 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암 발병률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고립은 별개의 이 튜머 수를요. 튜머라 혹이죠, 혹. 이게 혹이 암인지 그냥 혹인지는 나누어지는 건데 우선 이 혹이 생길 확률이 135%. 고립에 있으면 혹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튜머 중으로 암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고립에 있었던 쥐에게는 50%, 그렇지만 그룹으로 있었던 쥐에게는 15%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고요. 고립은 혹의 수와 사이즈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체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생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 목사님들 병원에 혹시 가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린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의사가 실력이 없구나. 어떻게 정확하게 더 진단을 해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알려줘야지. 그거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우리 인체 안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호르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고립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생후 3개월 동안 고립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쥐들이 있는 우리에다가 여우 오줌을 이렇게 뿌렸대요. 여우 오줌이라는 게 이 포식자가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막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고립에 있었던 쥐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10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쥐였어요. 같이 태어났는데 고립에 있는 쥐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한 거죠,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처럼 지금 여기도 에어컨이 딱 세팅되어 있잖아요. 몇 도까지 되면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후 3개월 동안 쥐들이 자기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면서 그 셋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에 있는 쥐들이 훨씬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 상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누군가 계속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안한 일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안한 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셋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립 안에서 자란 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10배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룹 안에서 있었던 쥐한테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고립 가운데 있었던 쥐한테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이 쥐가 고립 가운데 있었던 쥐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훨씬 더 많이 방출하니까요. 이 쥐의 건강에는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1분, 2분 동안 방출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인체 안에 15분, 20분 이상으로 머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만큼 중요한지가 보시면 되겠고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했는데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콜티솔,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활력 호르몬은 엔돌핀, 옥시토신, 세라토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립 안에 있었던 쥐한테서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방출된다는 거죠. 포유동물로 생애 초기 관계는 이후 성인이 된 후 스트레스 반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후 24개월, 12개월이라고 하죠. 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정말 고립 안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요. 아이들을 전쟁이 막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시골로 옮겼어요. 시골로 옮기고 깨끗하게 기저귀 갈아주고 정기적으로 우유를 줬거든요. 근데 걔들이 많이 죽어요. 도시에 있었던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깜짝 놀랐죠. 아, 인간의 생존에 정말 중요한 건 먹는 게 아니구나. 깨끗하게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것만 기축적으로 주면 애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시골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가운데서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은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후에 포유동물에게서 생후에 그룹 안에 있었던 게 성인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훨씬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10배 이상 생성한 아이들은 굉장히 짜증이 많겠죠.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인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발생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한테 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고립으로 인해 발생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튜머가 자라게 하는 것을 억누르는 활력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활력 호르몬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태어난 데 가서 죽는다고 하죠. 알을 낳고 죽잖아요. 알을 낳고 한 달 정도에 죽는데요. 알을 낳고 일주일 정도 죽나?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왜 얘가 알을 낳고 죽지는 아직 과학이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버트 사폴스키 박사라는 분이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낳은 연어에 이 부신이라는 신장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는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아드레날린을 제거했어요. 아드레날린을 제거했더니 그 연어가 몇 개월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사폴스키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댐을 막 건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어의 몸에 상처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상처가 엄청 나는데 얘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아드레날린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엄청난 아드레날린이 방출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의 죽음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서도 부신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부신도 옛날에요. 사람의 부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체를 맨 처음에 해부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요. 누구의 시체를 해부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불황자인데 그 전에는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의 벌의 일부로 사형수들의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허락했죠. 그리고 근데 의학교가 늘어나는데 해부할 수 있는 시체가 너무 적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요 관을 파가는 그런 행위가 너무나 횡행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관이 나오냐면 부자 사람들은 열리지 않는 관 이런 걸 특허를 내요. 특허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 그러니까 쉽게 열리는 그런 관을 쓰니까 이 시체 장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게 됐고 그러다가 윌리엄 벌크맨인가요? 벌크맨이라는 사람이 부자 남자였는데 그 1800년대에요. 그 자기 도시의 불황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죽여요. 다 죽여가지고 시체를 다 팔아넘겨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처음에 해부된 시체들이 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아주 간혹 부유한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기증이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기증되는 그 부자 사람들의 부신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신 위축증이라고 하나? 그런 병이 걸렸어 라고 그런 병명을 만들어내요. 근데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나서 인간의 부신은 원래 그 부자 사람들의 부신 크기만 해요. 그 부자 사람들의 부신이 그냥 독특하게 작았던 게 아니고 원래 대다수의 사람들의 부신은 초기에 해부됐던 사람들의 부신보다는 작아요. 근데 초기에 해부됐던 시체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신의 크기가 아주 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신의 크기는 또 어느 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얼만큼 방출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굉장히 연관되는데, 우리 이 부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사람이 관계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관계 안에 있을 때는 활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이 이렇게 고립 안에 있으면서 한때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는 거지만 계속 고립 안에 있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콜티솔, 여기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이시죠? 베이스라인은 셋 포인트예요.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이 고립된 상태에서 있었던 쥐들이고요. 빨간 색깔이 그룹으로 자라났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콜티솔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빨간 색깔이 빨리 떨어지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올라갔던 콜티솔의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룹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근데 고립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의 지금 콜티솔 수치가 그룹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The Blue Zone이라는 책에서는 세계에 장수하는 도시 5군데를 뽑았어요. 장수하는 도시 5군데, 첫 번째 도시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오사카, 오키나와, 그리고 코스타리카이고 미국이고 그리스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르디니아,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 사르디니아라는 곳은요, 이탈리아의 이 시실리 말고 저 섬이 보이시죠? 저쪽에 있는 이 아주 평화로운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르디니아라는 곳을 블루존이라는 책을 쓴 사람만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인용한 그 수잔 핑커라는 사람이 그 빌리지 이펙트라는 곳에 글을 쓰면서 뭐라고 이 도시를 연구했는데요.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남녀가 평균 수명이 같아요. 평균 수명이 누가 더 길죠? 보통 여자가 길죠. 보통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오래 삽니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가 관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훨씬 더 관계해요. 결혼하면 그 인간관계가 여성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일찍 잃은 남편들이 고립에 있죠. 그래서 사망이 일찍 더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관계 때문에 여성의 생명이 높은데, 이 사르디니아라는 마을에는 100세를 이상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거의 동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지 이펙트에서 이 고립된 마을이다 보니까, 산이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깨끗한 걸 먹고 하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쪽 이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처럼 다세대가 모여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은 없어요. 다 가족들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 안에 있는 게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 뇌에,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어떤 이 활력 호르몬과 연계하면서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사람에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쭉 요인을 보시면요. 위에 3가지, 탑 3가지가 사회적 관계예요.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회적 관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흡연입니다. 그 다음 음주나 흡연을 끊는 것보다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이런 사람이 왜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은 사실은 이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대면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책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을 하면서 비대면, 그러니까 줌이나 그런 걸로 소그룹을 잠깐 할 수 있겠지만, 영구적으로 비대면 소그룹이 교회의 소그룹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사이언스나 뉴로 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발견들을 가지고
비접촉의 시대에 접촉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의 그러면 의미적인 만남이에요. 종교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우리 인간한테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만남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의 의미적인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있게 할 수 있을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아픈 사람을 돌볼 것인가, 조직적으로요. 또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할머니들, 권사님들을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한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를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다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역량이 아닐까. 그리고 목사님들의 목회적인 그런 또 도시적인 특성들이 다 다르니까요. 공동체의 특성이 다르니까. 하지만 사람을 그냥 한 공간에 모아놓아서 이런 호르몬의 방출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목사님, 우리가 좀 토론하는 장이 있으면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